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백발의 할머니부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까지 5.18 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역사 왜곡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3인방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은 어떤 맥락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 등 수백 명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당이 김진태 의원 등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 5명을 제명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에 강력히 항의하고 의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파문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둘째 주쯤 7, 8개 부처에 걸쳐 민주당 중진 의원 일부를 발탁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1차 회담의 4개 합의사항에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의제에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명백한 사고 이유라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모독 폄훼 발언 이후 비난 여론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5월 단체를 만나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일로 연기가 됐고 일단 이 시민단체들,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갔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다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단체들은 파문의 당사자인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출당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당이 내리는 조치는 미봉책이 아닐 것이라고 밝혀 당 윤리위 징계 수위가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유한국당도 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이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11시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윤리위 회의에선 이견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국당은 내일 오전 7시 반쯤 추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제명과 탈당 권유가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정지돼 출마할 수 없습니다. 5월 단체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새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북한군 개입설 같은 5.18 민주화운동 허위 날조 정보를 바로잡고 유포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5.18 민주화 항쟁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8 단체를 국회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거짓 선동으로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사당은 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박명재 의원은 YTN에 출연해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면서 다음 주 중에는 여야 간사를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재단과 유족회 등 200여 명은 오늘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완용, 백승조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오적을 제명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견 중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시민이 5.18 단체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한 공청회에서 광주 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면서 다시 뒤집을 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고, 여기에 같은 당 김술래 의원도 종북 좌파가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5.18 관련 망언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 오늘 뉴스 TMI에서는 이 유공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자, 유공자 먼저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네, 유공자는 공헌한 종류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 유공자가 있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으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제도는 고대부터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화랑의 경우도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크게 독립유공자 혹은 보국, 무공훈장을 수여한 자,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 소방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 중 상해를 당하거나 순직한 자, 또 6.25 전쟁 및 월남 참전 관련자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른바 5.18 유공자법이 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보완과 지원책을 더해 2002년 새롭게 제정하고 다시 2004년 개정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자가 5.18 유공 대상입니다. 보훈처가 발표한 2018년 9월 말 기준 5.18 민주유공자는 4,40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네, 5.18 망언 논란이 당권 레이스의 변수로 부상했지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렇게 3명으로 확정이 된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묘한 긴장감 속에 공정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3명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쳐 전당대회 불참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정선거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범친박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상대 후보의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폭정에 대해서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이 박근혜 논란에 갇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개파가 아닌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을 내세운 오세훈 후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진단 해산 딱 떠오르죠? 네. 이념형 지도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분 대통령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망언 논란도 변수입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김진태 후보는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려한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까지 벌인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언급 없이 드루킹 사건 관련 청와대 1인 시위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특검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4차례의 합동연설회와 6차례에 걸친 방송토론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 민주당 중진 의원 다수를 내각에 발탁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의 우상호 의원, 또 4선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둘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7, 8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입각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중진 의원 외에도 4선의 송영길 의원과 3선의 이인영 의원도 통일 외교라인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 가운데 뒤늦게 입각한 유은혜 교육부 총리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말고는 모두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출신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초에 개각 발표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전에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달 안에 개각을 발표할 계획으로 장관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비서관과 안보실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인데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준비 등을 고려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유임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룰 거라는 기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의제를 12개 정도로 가닥을 잡았고 다음 주 실무 담판에서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중 나온 언급입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with President Moon and we're doing great things and North Korea is coming along. 전날 국경장벽 관련 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데 이은 낙관론입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의 4개 합의 사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등 1차 정상회담 합의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의제에 합의했다며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12개 이상의 문제란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세분화해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풍계리 동창리 사찰 검증, 이에 상응하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경제지원 등이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는 다음 주 재개될 실무 접촉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와 상응조치 조합 맞추기에 나섭니다. 2차 핵담판 의제에는 가닥을 잡은 북한과 미국. 다음 주 협상에서 정상회담까지 열흘 정도 남은 빠듯한 시간을 두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의 팜 빈민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오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두 장관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비,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 장관은 리 외무상 초청으로 어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서 평양에 도착했으며 내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회담 당시에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통일외교안보부 한현희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정말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은 한 1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현지의 준비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차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꾸준히 나왔는데 정확한 장소가 늦게 확정되면서 그렇죠. 현지도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상회담 장소나 북한, 미국 정상이 묵을 숙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회담과 관련된 프레스센터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조금 전 전한 것처럼 베트남 외교장관이 의전국장 등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상황이라서 베트남에서 준비할 부분들은 그들이 귀국한 뒤에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는 50여 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하는 만큼 국빈 방문 일정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주석이 그 즈음에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국빈 방문이 정상회담 전이 될지 또 이후가 될지도 아직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개 속이고 그에 따라 현지에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자체도 관심이겠어요. 자, 이렇게 숙소 문제라든지 이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을 좀 실제적으로 채우기 위한 협상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북미 간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내보였다.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런 게 공통된 설명입니다. 이견을 좁히는 건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아서 복잡한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이룰지는 다음 주에 진행될 후속 협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네, 북미 간의 실무 협의를 좀 더 지켜봐야지 좀 내용을 좀 12개 이상 문제를 협의했다고 했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후속 협의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북미 간 협상이지만 당연히 우리도 당사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협의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보도됐던 것처럼 비건 대표가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측 인사를 두루 만나고 갔습니다. 지금 미국을 방문한 국회 대표단과도 면담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이슈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건데요.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서 평가 의견을 나누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항에서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출국을 했는데 그 출국하는 자리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600억 정도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 장관이 뭐라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배경을 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이 합의한 사항은 분명하다.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외교부 역시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 8.2%를 반영해서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증액 여부와 관련해서도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청와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지만 서면 합의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합의에 따라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서명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우리 국민들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실제로 1년 연장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네, 청와대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면은 올해 협정을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측이 그렇게 요구한 결과인데요.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 문안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때도 총액은 새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당국자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총액이었는데 총액을 또 새로 합의한다고 하면 협정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또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요.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종합 검토를 한 뒤에 새로운 원칙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순서를 따져봤을 때 이 새 원칙이 적용될 첫 번째 상대국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우 우리가 협상에 참고할 전례가 없는 데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협정을 위한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도 좀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북미 정상회담과 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트럼프 언급까지 짚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 과정 먼저 짚어봤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여전합니다. 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또 핵 협상이 진행돼 온 작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 같은 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도 역시 북핵을 꼽았습니다.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I am optimistic about the upcoming U.S.-North Korea summit later this month as we work toward identifying the path to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또 북한이 작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서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더 생산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 5에서 8kg, 고농축 우라늄 약 150kg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는 최대 37개에 달할 수 있다고 해커 박사는 밝혔습니다. 해커 박사는 다만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 말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서 이전보다 핵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낙관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거듭 자신의 지론을 강조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방장관이 나서더니 이제는 아베까지 나서서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그 말은 평상시에 내 지론이고 한 번도 바꾸지도 않고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위안부 문제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 어린 사과예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국교 정상화 합의서도 있고 중간에 박근혜 아베 대통령 간의 합의서도 있고 합의서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래요. 결과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마지막 승복,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뭐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 라는 데 내 말에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와 건설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0,000대에 그쳤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란 우려는 벗어났지만 실업자 숫자나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74억 달러에 머물러 넉 달 전보다 50억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역시 지난달 19,000명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보건복지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5달 만에 최저 증가폭이자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기저효과도 한몫했습니다. 작년 18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10만 6천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효과로 인하여 이번에 감소폭이 좀 더 확대되었고 그 결과가 19,000명에서 멈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4천 명 늘어 122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지난 2010년의 5%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실업률 증가에는 정부가 연초부터 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직에 실패한 노인들이 대거 실업자로 통계에 잡힌 영향도 있습니다.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8.9%였지만 취업 준비생 등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2%로 뛰어올라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업자 증가폭이 2달째 10,000대에 머무른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일자리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일자리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더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 고용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국내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 원, 신규 일자리 4만 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보면 현재 67조 원 수준인 수산업 매출이 2030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또 4,900만 원 수준인 어가소득도 2030년 8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수산업에서 신규 일자리가 4만 개 더 만들어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6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경력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심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융복합 신기술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합니다.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 구상, 계획, 설계, 시공, 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 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시장 폐쇄 시도를 멈춰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계속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옛 수산시장 진입로를 막은 구조물 해체와 수협 측 용역 직원들의 폭력 중단, 단전 단수 조치 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나온 거지만 국민 정서와 떨어진 판결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27살 박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동국 판사는 기록으로 보이는 윤창호 씨는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다며 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결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떨어져 있다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평가했습니다. 선고량이 과연 지금 국민적 어떤 법 감정이나 혹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 그런 형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고,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6년이라는 거는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구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검사들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고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윤창호법 발의되고 음주운전 처벌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만큼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클럽 대표, 또 영업사장을 불러서 경찰 유착설과 성관계 동영상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 조치 논란은 유착설과 클럽의 마약, 성범죄 연루 의혹 등으로 번졌습니다. 핵심은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설의 진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문을 연 버닝썬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신 계좌 기록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버닝썬과 관련된 112 신고 내용을 전부 확보해 부당한 사건 처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그 임직원 간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 해명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소환해서 불러야겠죠. 나머지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약물을 유통했다는 중국인 여성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성범죄 영상에 대해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대표 이모 씨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본격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경찰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국정원 수사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피해자분들 한 명 한 명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꼭 간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설마 가해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 어떤 구실로 되고 어려움을 대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더 이상 간첩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선거 때 법을 어겨서 재판에 넘겨졌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1심 법원은 구형대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홍보물 10만 부를 돌리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려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밝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정교조 등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라며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등 교육 수장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강은희 교육감은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국민 앞에 또 대구 시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강 교육감의 당선 무효 여부는 최종심에서 정해지겠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져 교육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손석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때린 뒤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손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손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농촌을 돌며 잠기지 않은 화물차에서 상습적으로 통장을 훔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통장 3개를 번갈아 꺼내 비밀번호를 누린 뒤 돈을 꺼냅니다. 마치 자기 돈을 찾듯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기다리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이 남성은 49살 유모 씨.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돌아다니다가 주차된 화물차에서 통장을 훔쳤습니다. 유 씨는 시골 어르신들이 평소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훔친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차량 번호나 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외우기 편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집에 와서는 항상 차 잠그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밀번호가 헷갈리기 쉽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적어놓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통장 20개를 훔쳤습니다. 빼낸 돈은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노인들입니다. 피의자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든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 문을 꼼꼼히 닫고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찾은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오는 15일 만날 예정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무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한 미국 협상대표단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무누신 재무장관은 내일부터 이틀간 류허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도 산하 제한 정책을 당장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헌법에 가족계획 관련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을 당장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혔다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계속된 한자녀 정책 때문에 인구 위기를 맞자 지난 2016년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신생아 수는 그에 반짝 늘어난 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200만 명 감소해 196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해서 제명 비슷하게 여러 얘기 나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입장문 말고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허수로 돼 있는. 자,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많이 비춰주지 않더니 이제는 또 강제로 언론에 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하는 그런 대표자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시민들께 사과하고 주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신가요?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 뿐이고 그거를 왜 안 하셨어요? 이용하지 말아야죠. 출입화에 대해서 앞에 좀 비켜주세요. 자,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좀 앉아주시고 뒤부터 우선하고 치지 안 됩니다. 저기 진짜들이 아닙니다. 저기 이 친구들 뒤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기 누군지 확인해 가지고 저쪽 방문한다. 차량 준비돼 있어요. 차량. 예, 회장님. 지금 차량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나갑시다. 천천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천천히. 아니, 길을 밀지는 마. 좀. 내 손. 오케이. 자,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어디에? 어느 쪽? 일로 와. 야, 이게 여러분들 앞장서.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최대한 A를 지켜. 어디냐고 차가. 그 속도도 안 되셨대.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니까요.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맑은 편이지만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먼지 걱정 없겠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15cm 이상, 경북 북부 해안과 산간으로도 1에서 5cm가량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3도, 부산은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5도, 대전은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고 윤창호 씨 사고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년. 잠시 뒤에 고 윤창호 씨 아버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